자,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은퇴 간을 보는 국면이다라고. 자, 정치쇼 2부 화요일은 여성의 시각. 엄마와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드리는 시간 언니 뉴스입니다. 자, 최민희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중앙일보에서 중앙선데이로 파견 나간 고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든 그 업무의 날이 토요일로 맞춰지시겠군요. 사실 이름은 썬데이인데 토요일 날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금요일로 맞춰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저 시사인도 금요일 마감 아닙니까? 저희는 주 52시간 시대에 대비하자고 좀 더 땡겨서 목요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목요일에 맞춰져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에 나오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언니 뉴스 펼쳐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전 후보, 정계 은퇴설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문화일보 단독 인터뷰였어요. 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이게 진짜 물러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국민이 다시 부르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말입니까? 일단. 제가 국민의당이라고 한 게 아니라, 국민의당이라고 했는데, 바른미래당을 정정하겠습니다. 네, 바른 이름을 쓰셨죠. 바른미래당. 자,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은퇴 간을 보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퇴 간을 보기 시작한 거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바로 이 따님 졸업식에 참석한다고 가버리셨죠. 낙선 사례 없이 가버리신 것부터 잠정 은퇴 간을 보는 그 국면이 시작됐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번 인터뷰에서 제가 주목했던 단어 세 가지인데, 일선이라는 표현. 일선. 국민이 소환할 때 소환하면, 그 다음에 다당제. 이 세 가지가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1선에서 물러나는 거잖아요. 2선이나 3선에서는 서 있겠다라는 얘기겠고. 예전에 이 유시민 전 장관이 손학규 전 대표가 토굴에 들어가 있을 때 정치 다시 하실 분이다. 나처럼 정치 안 할 사람은 집에 있지. 토굴을 안 간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제 2선으로 택한 것이 유학을 이제 독일 쪽으로 아마 이제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겠는데, 그러니까 다음 리더십을 대비하는 공부를 하겠다는 거니까 2선 혹은 2.5선 정도에 서 있겠다는 얘기겠고요. 잠깐만요. 4010번 쓰시는 분. 안성 사람입니다. 안성에서 이사라는 말을 들으신 사장님이 들고 일어나려고 하십니다. 진정 좀 시켜주세요. 안성에다 중개소 세우겠습니다. 청취율 5%만 올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 끊어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이 소환하면 그 얘기는 좀 이제 이따 또 더 얘기가 되겠지만, 국민이 소환하면이란 표현에 담긴 의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지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짠하고 좀 등장할 만한 국면, 그거는 현 정부가 뭔가 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렇죠. 그리고 다당제라는 거는 계속 지금 제3지대 영역에서 정치적인 구도를 세우고 그 영역을 장악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세웠는데, 여전히 이제 본인이 좀 운신해야 할 폭은 남겨놓겠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이 뜻이 아니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저는 안철수 대표의 가장 모순은 다당제를 주장하면서 제3지대를 획정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봐요. 말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게 다당제라는 거 보통 이제 편의상 이념적으로 나누면 진보, 보수, 중도 혹은 보수 개혁 이렇게 있으면 혹은 좌파, 우파도 아닌 중도. 뭔가 이렇게 내가 정치하는 정치 기반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대 기득권 정당을 비난해요. 그럼 양대 기득권 정당으로는 안 되고 제3당이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서 다당제가 나와요. 그런 논리에서.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보면 다당제를 원하는 국민이 존재해야 다당제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당제를 요구하는 국민이 되게 중도 개혁 무당파층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을 잡은 건 그쪽이 아니라 호남이었다. 그러니까 그 모순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2014년 3월 26일 날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손을 잡고 새정치연합을 세웁니다. 예.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일단 김한길 대표와 손을 잡고 들어왔을 때 제가 안철수 대표를 2번 만났어요. 대표하실 때. 예. 만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나름 정치 지형을 보고 안철수 대표님을 지지하는 층은 젊은 무당파층이다. 그래서 대표님은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시고 진짜 새 정치를 하고 그러려면 대표님의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무당파층과 젊은 층 그 층이 당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당 구조를 개혁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당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아야 당신의 새 정치가 비로소 펼쳐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제안을 했어요. 예.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답이 없었어요. 참 좋은 얘기다. 예, 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답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둘러서 다른 쪽에서 말이 오기를 저한테 온 게 아니라 문성근 전 대표에게 네. 답이 오기를 예. 그런 이제 무당파층이나 젊은 층에는 친노가 많기 때문에 같이 하기가 어렵겠다. 아.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사실 그 답을 들으면서 이분의 새 정치는 형해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치는 없어질 것이다. 점점점 사라져서 이렇게 저 항상 생각했습니다. 궁금한데 그 안철수 대표의 새 정치가 뭔가요? 그 새 정치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새가 아이가 아니라 어이였던 것 같아. 새 정치. 새 정치. 세력. 세력을 세력. 예, 안철수 전 대표 주특기가 손 잘 잡고요. 네. 또 손 잘 놓으세요. 아니 항상 새 정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맥락을 새로 어이로 하면 이해가 확 되는데 아이 뉴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새롭다는 건지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새 정치고 그런데 새 정치의 기반은 이제 국민의당 하시면서 호남을 하고 손을 잡고 네. 탈당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새롭지 않으면 새 정치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사실은 뭐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은 그 이른바 친노라 불리는 친문이라 불리는 지지자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쪽은 이제 본인과 뭐 친노 지지 기반과는 좀 넘어올 수 없는 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넘어올 수 없는 강에는 매립을 해서라도 자기 영토로 만들어야 정치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좀 간척지로 생각하는 그 제3지대 이걸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재미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은 대부분 국민들이 일회용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내구재가 아니거든요. 계속 부활하는 정치인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2012년 대선 때 어쨌든 뭐 양보를 했든 어쨌든 용도를 한번 우리가 기울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 그랬는데 2016년 총선 때 그 제3지대 정당으로 해서 이 상당히 많은 득표를 하고 뭐 40석 가까운 정당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울었다가 그리고 뒤에 또 이런 제3지대 정당의 단점이 뭐냐면 평시에는 국민들이 만족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뭐 아니면 도여야 되는데 이 뭐지 이 개나 걸은 뭐지? 그래서 이제 실망하다가 그러다 또 2017년 대선에 보면 어쨌든 또 20%를 넘기는 또 유력한 모습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계속 20% 이상을 자기 증명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그렇게 흔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제 이게 누적되면은 뭐 대선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제3지대의 선거용 그런 중간지대 이용하는 데서는 뭐 상당히 그동안 좀 뭐 효과적인 행보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정치 기간 동안에 당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합치기도 빠지기도 많이 했고. 근데 그 안철수 대표를 만난 때가 언제라고 하셨죠? 2014년, 2015년 걸쳐. 2014년. 네. 2014년 3월 26일 날 새정치연합이 그래요. 만들어지거든요. 그 2014년 3월 그 민주당하고 네. 안철수 신당이 이제 합당할 그 무렵에 한 원로 정치인에게 안철수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드디어 민주당을 먹었습니다. 네, 먹었다. 예. 이 표현을 보면서 이게 뭐
정당 정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어떤 뭐 이런 기업 M&A 같은 네. 그냥 안 어울리는 식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안 어울리는데 네. 헤게모니 투쟁에 대해서 네. 아주 뭐 네, 그래요. 먹었다가 소화 능력이 떨어지셔가지고 다시 토해내셨죠. 토해낸 게 아니고 떠나가셨어요. 네. 안철수 대표 한번 모셔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왜 그간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 여러 옥측과 오해와 관련한 부분들을 직접 들어도 그게 풀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뭐 모셔봐서 네. 제가 한번 잘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인터뷰에 응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따라서 바른미래당 합류한 의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전에 예. 대학교 3지망까지 지원해 보셨던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3지망까지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 그 3지망을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보통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특이한 거 쓰잖아요. 뭐 예. 이렇게 이제 예. 평소 생각 못 해봤던. 예.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많이 책하세요. 왜 우리를 두고 왜 미국을 가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지방선거에 나오실 정도에 되셨으면 예. 자기 정치를 그러니까 안철수가 있든 없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셨어야 되는 분들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는 그냥 같은 후보일 뿐이잖아요. 예. 그 후보는 알아서 그냥 자기 가는 거. 근데 좀 이분들 짠하긴 하지만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행보에서 손을 잘 잡기도 하지만 손을 잘 놓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놓을 때 아주 미련 없이 그냥 뭐 뒤에서 내 욕을 하든 뭐 하든 당신이 필요 없어지면 저는 높습니다 하고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이분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안철수 전 대표. 그러니까 당신들이 내가 필요하면 다시 찾을 사람들이니까 지금 내가 잘 헤어지느냐 못 헤어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필요하느냐 못 필요 없냐가 중요하다. 뭐 그런 사고방식의 정치를 하셨으니까. 진짜 오너 마인드시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또 대표의 한마디만. 행보. 예. 저는 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거치는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고 그 비대위원장이 과연 보수 통합을 네. 할 사람인지 예. 아닌지에 따라서 거치가 결정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6647번 쓰시는 분 축하해 주십시오. 오늘이 제 생일인데 남편은 때마침 당직이라 이번 생일은 혼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남편분이 챙기지 못하는 우리 6647번 쓰시는 분의 생신을 김용민의 정치쇼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말로만 더 좋을 챙기시는 것 건가요? 6647번님 6647은 좀 이상. 성함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예. 성함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대모사로 안철수 전 대표 성대모사로 축하 인사를 드리도록 축하인가요 하겠습니다. 그게? 기왕이면 문 대통령 성대모사로. 네. 오늘 생일 케이크 먹었습니다. 예, 이렇게 성대모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네. 국회 원구성 협상 결국 또 결렬이 됐어요. 이제 일주일 후면은 70주년 제헌절인데 국회의장 없는 제헌절을 맞게 생겼어요. 아니 정세균 의장님이. 아니죠. 지금 그만두셨고. 근데 전 의장이 한대요. 아, 그래요? 네. 통상. 그런 적이 딱 한 번 있었다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통상은 이제 연장자인 국회의원. 최다 서청원 선인가요? 의원님. 예, 하여간 서청원 의원이 근데 그 하는 딱 걸로 한 번 알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예. 이전 국회의장이 했다. 그렇게 그래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원구성 협상이 또 결렬이 됐는데 지금 막힌 부분이 법사위입니다. 바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계속 가져간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이 권성동 의원의 사례를 보면은 더 이상 법사위를 자유한국당에게 맡길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근데 법사위는요. 네. 국회에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예. 일단 상임위 전체회의에 A 법안이 올라가면 그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갑니다. 네. 그래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상임위 전체회의에 가서 통과되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가는 곳이 법사위입니다.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같은 절차를 거쳐요. 전체회의 상정되고 또 법사위에 법안소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사위를 왜 거쳐가느냐라고 했을 때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이제 법안을 만들다 보면 네. A 법안, B 법안이 상임위가 달라서 내용이 충돌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법률 조항이 아무리 의원들이 잘 만들어도 헌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은 작구가 좀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필요에 의해서 법사위를 둔 겁니다. 그래서 법률가들이 그 법사위에 많아요. 네, 이게 본래 취지인데 네. 그동안의 법사위는 그런 작구 수정이라든지 법률 간의 충동이라든지 헌법과의 어떤 불일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네. 그냥 각 당의 정파성에 따라 특히 법사위원장의 성격에 따라 특정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도 잡아두는 겁니다. 그냥 예. 통과를 안 시키고. 예. 예. 이 외국에 보면 이제 상원이 주로 이런 기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무래도 제도가 바뀌는 거니까 법이 바뀐다라는 건 제도가 바뀌는 것이니까 좀 그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또 다른 아까 최민희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딪히는 대목이 없는 거를 검토는 하는데 지금 이제 기술적 혹은 기능적인 검토가 아니라 정무적 검토를 하고 그런 어떤 당의 이 정략적으로 법사위를 이용한 사례가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으니까 예. 좀 이 부분에 대해선 이번부터 좀 바뀌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지난번에 법사위 현장 할 때 국면하고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대선 전에 다수당 이제 입장에서 했던 것이고 이제 또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감안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서로가 뭔가 충돌한다거나 아니면은 양쪽이 다르다거나 헌법과 안 하는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여기 안에서 전문적으로 이 법안을 심사하는 분들 소위 말해서 국회에서 뭐 입법고시라는 걸 거쳐가지고 오는 그 전문가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면 되는 거지 꼭 법사위라는 옥상옥 같은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건지는 사실 저는 약간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의원들이 내는 모든 법안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회에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거쳐서 입법이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 기능적인 문제를 최대한 의원 차원에서 다 걸른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 법사위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이제 문제는 이제 더 복잡해. 더 복잡해져서 지금은 아마 여야가 법사위의 월권을 방지하자. 그러니까 그렇죠.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검토만 하지 정파적이고 정무적인 법안 판단은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요게 이제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 기술적 기능적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놓고 또 끊임없는 논란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사실 다수당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실어주는 게 맞고요. 그래서 법사위는 여당이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운영위원회도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운영위는 전통적으로 여당이 가져가죠. 왜냐하면 그건 운영위는 청와대를 피감 대상으로 합니다. 청와대, 국회 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곳이 이제 대상이거든요. 지금 운영위원장이 누구죠?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예, 원이 없어졌어요. 구성이 안 돼서 없고 이전에는 김성태 원내대표였는데 그 이유는 기존에 2년씩 원구성 임기가 2년이에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었잖아요. 여당이라서. 그런데 중간에 여당이 바뀌었는데 안 내놓고 있었던 거죠. 예. 그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 한마디로. 네. 그래서 운영위도 법사위도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다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놓을까요? 이번엔 운영위는 내놓을 것 같고요. 논리상. 근데 법사위는 끝까지 고집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입법, 민생 입법을 마지막으로 제동걸 이거를 다른 표현을 하면 흔들 수 있는 최종 단위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국회 지금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풀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거는 3부에서 주로 그래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개만 하면. 예, 그렇죠. 자, 바로 해화역에서 이 여성 몰카 수사는 느리게 하고 남성이 피해자인 몰카 수사는 신속하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네. 그런 여성들의 대규모 집회가 지난 주말에 또 있었죠. 그렇죠. 예. 이게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몰카 수사 이게 이제 홍익대에서 누드 모델을 불법 촬영한 사건이었는데 네. 그 여성이 남성 모델을 촬영을 해서 그걸 여성 커뮤니티에다 올려서 퍼지면서 문제가 됐는데 이 몰카 사건이 보통 같은 경우 일단 남성 몰카가 일단 숫자가 적고 네. 여성 몰카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특정하기도 편하고 해가지고 경찰의 뭐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굉장히 빨리 잡았어요. 이 남성 몰카범은. 뭐 그 좁은 실내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뭐. 특정하기가 편하니까 그랬었던 네. 것 같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 뭐 그걸 추적하면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거 이제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 아니 여성 몰카범은 그렇게 안 잡고 늦게 잡으면서 남성 몰카 그러니까 남성이 피해자인 몰카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잡고 이건 남녀 차별 아니냐. 네. 라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해화역 시위에 5월 달에 첫 집회가 열렸는데요. 이게 이제 주최 측 추산으로 한 12,000명이 모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2차가 열렸고 3차가 열렸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네. 7일 지난 일요일 날 열렸을 때는 6만 명이 모였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은퇴 간을 보는 국면이다라고. 자, 정치쇼 2부 화요일은 여성의 시각. 엄마와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드리는 시간 언니 뉴스입니다. 자, 최민희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중앙일보에서 중앙선데이로 파견 나간 고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든 그 업무의 날이 그 토요일로 맞춰지시겠군요. 아, 사실 이름은 썬데이인데 토요일 날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금요일로 맞춰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저 시사인도 금요일 마감 아닙니까? 저희는 그 주 52시간 시대에 대비하자고 좀 더 땡겨서 목요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목요일에 맞춰져 있군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에 나오실 수 있는 거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언니 뉴스 펼쳐보겠습니다. 아,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전 후보, 예, 정계 은퇴설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문화일보 단독 인터뷰였어요. 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예, 이게 진짜 물러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국민이 다시 부르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말입니까? 일단 제가 국민의당이라고 한 게 아니라 국민의당이라고 했는데. 예, 바른미래당을 정정하겠습니다. 네, 예. 바른 이름을 쓰셨죠. 예, 바른미래당. 예. 자,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은퇴 간을 보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안철수라는. 그 은퇴 간을 보기 시작한 거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바로 이 따님 졸업식에 참석한다고 가버리셨죠. 낙선 사례 없이 가버리신 것부터 잠정 은퇴 간을 보는 그 국면의 시작.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답이 없었어요. 참 좋은 얘기다. 예, 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답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둘러서 다른 쪽에서 말이 오기를 저한테 온 게 아니라 문성근 전 대표에게 네. 답이 오기를 예. 그런 이제 무당파층이나 젊은 층에는 친노가 많기 때문에 같이 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사실 그 답을 들으면서 이분의 새정치는 형해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새정치는 없어질 것이다. 점점점 사라져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항상 궁금한데 그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가 뭔가요? 그 새정치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새가 아이가 아니라 어이였던 것 같아. 새정치. 새정치. 세력을. 예, 안철수 전 대표 주특기가 손 잘 잡고요. 또 손 잘 놓으세요. 아니 항상 새정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맥락을 새로 어이로 하면 이해가 확 되는데 뉴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새롭다는 건지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새정치고 그런데 새정치의 기반은 이제 국민의당 하시면서 호남을 하고 손을 잡고 탈당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새롭지 않으면 새정치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사실은 뭐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은 그 이른바 친노라 불리는 친문이라 불리는 지지자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쪽은 이제 본인과 뭐 친노 지지 기반과는 좀 넘어올 수 없는 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넘어올 수 없는 강에는 매립을 해서라도 자기 영토로 만들어야 정치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좀 간척지로 생각하는 그 제3지대 이걸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재미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은 대부분 국민들이 일회용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내구재가 아니거든요. 계속 부활하는 정치인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2012년 대선 때 어쨌든 뭐 양보를 했든 어쨌든 용도를 한번 우리가 기울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 그랬는데 2016년 총선 때 그 제3지대 정당으로 해서 이 상당히 많은 득표를 하고 뭐 40석 가까운 정당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울었다가 그리고 뒤에 또 이런 제3지대 정당의 단점이 뭐냐면 평시에는 국민들이 만족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뭐 아니면 도여야 되는데 이 뭐지? 이 개나 걸은 뭐지? 그래서 이제 실망하다가 그러다 또 2017년 대선에 보면 어쨌든 또 20%를 넘기는 또 유력한 모습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계속 20% 이상을 자기 증명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그렇게 흔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제 이게 누적되면은 뭐 대선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제3지대의 선거용 그런 중간지대 이용하는 데서는 뭐 상당히 그동안 좀 뭐 효과적인 행보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정치 기간 동안에 당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합치기도 빠지기도 많이 했고. 근데 그 안철수 대표를 만난 때가 언제라고 하셨죠? 2014년, 2015년 걸쳐. 2014년. 네. 2014년 3월 26일 날 새정치연합이 그래요. 만들어지거든요. 그 2014년 3월 그 민주당하고 안철수 신당이 이제 합당할 그 무렵에 한 원로 정치인에게 안철수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드디어 민주당을 먹었습니다. 네, 먹었다. 예, 이 표현을 보면서 이게 뭐 정당 정치에 대한 그런 생각이 됐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번 인터뷰에서 제가 주목했던 단어 3가지인데 일선이라는 표현. 일선. 국민이 소환할 때 소환하면 그다음에 다당제. 이 3가지가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선에서 물러나는 거잖아요. 2선이나 3선에서는 서 있겠다라는 얘기겠고. 예전에 이 유시민 전 장관이 그 손학규 전 대표가 토굴에 들어가 있을 때 정치 다시 하실 분이다. 정치 나처럼 정치 안 할 사람은 집에 있지 토굴 안 간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제 2선으로 택한 것이 유학을 이제 독일 쪽으로 아마 이제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겠는데, 그러니까 다음 리더십을 대비하는 뭐 공부를 하겠다는 거니까 뭐 2선 혹은 뭐 2.5선 정도에서 있겠다는 얘기겠고요. 잠깐만요. 4010번 쓰시는 분. 안성 사람입니다. 안성에서 이사라는 말을 들으신 사장님이 들고 일어나려고 하십니다. 진정 좀 시켜주세요. 안성에다 중개소 세우겠습니다. 청취율 5%만 올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 끊어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이 소환하면 그 얘기는 좀 이제 뭐 이따 또 더 얘기가 되겠지만 국민이 소환하면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지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짠하고 좀 등장할 만한 국면 그거는 현 정부가 뭔가 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지지율이 그때. 많이 떨어졌을 때. 그렇죠. 그리고 다당제라는 거는 계속 지금 제3지대 영역에서 정치적인 구도를 세우고 그 영역을 장악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세웠는데 여전히 이제 본인이 좀 운신해야 할 폭은 남겨놓겠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이 뜻이 아니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저는 안철수 대표의 가장 모순은 다당제를 주장하면서 제3지대를 획정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봐요. 말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게 다당제라는 거 보통 이제 편의상 이념적으로 나누면 진보, 보수, 중도 혹은 보수 개혁 뭐 이렇게 있으면 그 혹은 좌파, 우파도 아닌 중도 뭔가 이렇게 내가 정치하는 정치 기반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대 기득권 정당을 비난해요. 그럼 양대 기득권 정당으로는 안 되고
제3당이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서 다당제가 나와요. 예. 그런 논리에서. 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보면 다당제를 원하는 국민이 존재해야 다당제도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다당제를 요구하는 국민이 되게 중도개혁 무당파층 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을 잡은 건 그쪽이 아니라 호남이었다. 예. 그러니까 그 모순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2014년 3월 26일 날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손을 잡고 새정치연합을 세웁니다. 예.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일단 김한길 대표와 손을 잡고 들어왔을 때 제가 안철수 대표를 2번 만났어요. 대표하실 때. 예. 만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나름 정치 지형을 보고 안철수 대표님을 지지하는 층은 젊은 무당파층이다. 그래서 대표님은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시고 진짜 새 정치를 하고 그러려면 대표님의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무당파층과 젊은 층, 그 층이 당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당 구조를 개혁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당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아야 당신의 새 정치가 비로소 펼쳐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제안을 했어요. 예.